아무도 없어? 손 내리세요. 괜찮아요. 토익 시험을 한 번 정도 보셨거나 아예 안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제가 이제 토익 시험에 대한 설명도 조금 드리도록 할 거예요. 저희 반은 인문반이고요. 문제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개념 설명까지 같이 진행하는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윗반으로 올라갈수록 문제풀이를 먼저 많이 하는데 저희 반은 개념 이해를 먼저 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반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RC를 알려주게 된 장종훈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고맙습니다. 네. 와 고마워요. 장종훈 쌤이라고 적어두시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2교시에는 이나쌤이랑 공부를 하게 되실 거고 저랑 1교시를 공부하게 될 건데 저랑 이제 연락을 취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이메일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인스타 DM으로 쏘셔도 돼요. 보통 이제 DM으로 질문하는 거는 그 문제풀이 어떻게 하는지 모를 때 이 사진 같이 찍어가지고 보내주셔야 되고 공부 방향이라든지 공부 고민 같은 거는 이메일로 쏘시면 돼요. 웬만한 자료는 제가 반별 게시판에 싹 다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 전후로 반별 게시판에 자주 들어가 주시면 돼요. 알겠죠? 약속해 주세요. 반별 게시판 들어가서 자료 다운받고 되게 긴 고민이 있으면 이메일로 쏘시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안 풀리면 문제 사진 찍어서 저한테 DM 쏘시면 풀어줄게요. 됐죠? 끝. 자, 여러분들 그 토익 시험은 보신 분이 있고 안 보신 분이 계시니까 한 번만 딱 설명을 할게요. 총 200문항짜리 시험이에요. 몇 문항이라고요? 200개. 겁내기 많아요. 겁내기 많고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풀어야 돼요.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한 문제 1분도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나쁜 시험입니다. 한 문제 1분도 못 쓰고 겁나 빨리 요령 있게 풀어야 되는 시험이고 LC 같은 경우는 100문항을 45분 동안 푸는데 LC는 보통 다 풀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RC는 다 못 풀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 관리를 학생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시간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냉큼 모시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우리 또 시간 관리. 시간 관리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파트 5, 6에서는 20분만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몇 분만 쓴다고요? 적으세요. 20분. 그럼 여러분들 75분에서 20분을 빼면 몇 분이 남아요? 55분. 그러면 여러분 딱 맞아 떨어지죠. 왜? 문제가 54개니까 55분 동안 풀면 한 문제 1분씩 풀 수 있잖아요. 파트 7은 문제를 읽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 적어도 1분 정도는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트 5, 6는 문제를 느긋하게 읽고 풀기보다는 기술로 푸는 거기 때문에 한 문제 30초.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돼요. 파트 5, 6는 한 문제당 30초, 파트 7은 한 문제당 1분 정도. 끝. 아시겠죠? 선생님, 저는 파트 5, 6 한 문제 30초 내로 못 풀 것 같은데요. 30초 내로 못 푸는 문제는 아예 못 푸는 문제예요. 원래. 아시겠죠? 그거는 버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우리가 인문반이니까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토익 만점 필요해요 지금? 필요 없죠. 이 말인즉슨 RC가 100문항이나 있다라는 것에 긴장할 필요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거야. 100개 있으면 그 중에 내가 못 푸는 거 버려버리고 90개만 풀고 나오면 되거든 사실.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문제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풀 수 있는 문제, 즉 풀 수 없는 문제는 30초 내로 결정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풀 수 있는 문제는 30초 내로 다 풀릴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뒤로 넘겨서 문제 2개 풀어보도록 할까요? 4페이지에 있는 거. 문제 2개 풀어보세요. 파이팅. 부교재가 없나요? 괜찮습니다. 이따 쉬는 시간에 가시면 되니까. 거기까지. 보통 이제 이 문제를 저랑 이제 지난달에 공부하셨던 분들 앞에서 보니까 푸는 방법이 다 있네요, 그렇죠? 이 문제 푸는 방법이 둘 다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되겠죠? 어떻게 푸느냐? 여러분들 무조건 보기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뭐부터 확인해요? 보기. 보기를 확인했을 때 비슷하게 생긴 쪽이 어느 쪽인지 보셔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어그리에서 시작되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먹은 단어들을 발견하면 문법 문제다라는 겁니다.
문법 문제를 풀 땐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느냐? 동사 찾고 푼다라는 겁니다. 이게 끝. 자, 그런데 오른쪽을 보니까 보기가 다르게 생겼다, 그렇죠? 보기가 다르게 생겼다라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뜻으로 푸는 어휘 문제라는 거죠. 그럼 올라와서 해석부터 먼저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두 개인데 푸는 방법이 다르죠. 보통 토익 시험장 가면 문법 문제가 20개 정도 뜨고요. 어휘 문제가 10개 정도 떠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얘들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확인하고 어휘 문제네? 해석해야지. 해석이 안 되네? 빠르게 버리고 보기를 보니까 문법 문제네? 동사 못 찾겠다. 빠르게 버리고.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이거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빨리 버리기 위해서도 이 스타일을 좀 연습하셔야 돼요. 보기를 먼저 확인하고 내가 이 문제를 푼다 못 푼다를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실제 시험장으로 모실게요. 제가 이 문제를 만났어요. 보기 보니까 전부 다 비슷하게 생겼다. 동사 어딨냐 보자. 동사 여기 있다. 앞쪽은 다 주어고 주어 자리 동명사 있고 뒤에 관사, 명사.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풀면 되고요. 오른쪽은 어휘 문제니까 보기를 보니까 전부 다 다르게 생겼네. 해석해야지. 대문자 2개 뜬 거 보니까 회사 이름이다. 이 회사가 계획했네. 뭘 계획했지? 새로운 어떠한 물품을 어떻게 할까? 새로운 물품을 보통 출시하니까 정답은 A. 이렇게 푸는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문법 문제를 풀 때는 해석을 안 했죠. 어휘 문제를 풀 때는 해석만 100% 하는 겁니다. 이쪽은 100% 해석, 이쪽은 100% 스킬. 수업 시간에는 이 스킬로 푸는 거를 많이 배울 거예요. 왜? 해석으로 푸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단어 암기를 통해서 공부해 오셔야 됩니다. 단어 암기는 해커스 노랭이 단어가 있습니다. 해커스 노랭이 단어장 다들 있나요? 네, 그거 이제 그 되게 오래된 단어장인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뽑아놨으니까 그 단어장으로 암기하시고 한 번씩 저한테 선생님 저는 수능 칠 때 단어장 있는데 그거 쓰면 돼요 하는데 전혀 달라요. 단어 자체가. 토익에 나오는 단어랑 수능 단어는 아예 다르기 때문에 토익 단어장을 외우셔야 돼요.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제 부교재 가장 뒤쪽으로 펼쳐보시면 토익 해킹 단어가 있습니다. 토익 해킹 단어 데이 11부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디 있냐? 여기 있네. 토익 해킹 단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 제가 부교재 가장 뒤에 있어요. 가장 뒤에. 이렇게 이제 밑줄을 그어둔 단어들의 품사와 뜻을 찾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 문장 전체가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와 뜻을 싹 다 찾아오세요. 매일매일 저랑 이제 수업 시간에 오자마자 매일매일 수업 시간에 오는 날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가셔가지고 품사와 뜻을 찾아오시면 돼요. 아직 몇 페이지인지 못 찾으신 분 있나요? 없죠? 좋았어요. 요거 이제 공부하다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라던가 단어 이거조차 너무 어렵다, 품사와 뜻도 찾기 어렵다 싶으시면 스터디 가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스터디는 여러분들이 반별 게시판에 들어오셔가지고 스터디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 저랑 수업 끝나고 그러니까 오늘 11시부터 수업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1시 이전에 쉬는 시간 제가 드릴 때 여러분들 스터디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스터디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제가 영상으로도 찍어 두었고 저희 저그님이 가서 여러분들 계속 봐줄 거예요. 집에 가면 보통 이제 많이 퍼지기 때문에 학원에서 공부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돈이 더 드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추천하고 추천드리고 스터디까지 꼭 하고 가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단어를 그렇게 여러분들 저랑 같이 외워주시면 되는데 선생님 단어 잘 못 외우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단어 외우는 방법은 많이 써서 외우는 게 아니라 자주 보는 거예요. 자주 봐요. 자주 읽고 계속. 공부할 때 그냥 나 지금부터 3시간 동안 단어만 공부해야지. 런치 L-A-U-N-C-H 이렇게 100번 적는다고 단어가 외워지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읽어보고 한두 번 정도는 적어보는 거. 오케이. 출시하다. 오케이. 런치 출시하다. 런치 출시하다. 오케이. 런치 출시하다. 다른 거 해요. 넷플릭스 251 다시 보고 엔딩 보고 백이진 보고 다시 또 들어와서 런치 출시하다. 런치 출시하다. 그러니까 쉴 때 그냥 쉬는 틈 사이에 끼워 넣으세요. 단어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두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주 보는 단어는 내게 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런치라는 단어 저랑 한번 배우고 넘어갔잖아. 그렇죠? 나중에 파트 1이나 파트 7 할 때 또 나올 거예요. 계속. 토익 단어의 좋은 점은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에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보고 다 못 외우건 외우건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단어들을 볼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한 번에 100%다 외우면 천재입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잘 없죠? 자주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끝. 오케이, 여러분들 OTR까지 끝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제 전반부 수업이 아니라 후반부 수업이라서 지난 시간에 전반부 데이 1부터 데이 10까지 배웠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음 달 수업을 저랑 수강하시거나 혹은 쌤 저는 급한데요 하시는 분들은 수업에 오는 날에 밑에 거 저랑 공부하시고 수업에 안 오는 날은 위에 거 집에서 셀프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쪽 부분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독학으로 따라오기 조금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 아래쪽 부분들 저랑 이제 후반부부터 수업하는 부분은 조금 빡세니까 후반부 수업 공부할 때는 학원에서 빡세게 해주시고 혹시 이제 뭐 전반부 다음 달에 수업을 못 듣겠다 싶으시면 혼자서 셀프로 이번 달에 공부하면서 따라오세요. 됐죠? 끝!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후반부 수업을 진행하니까 데이 11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기본기라는 게 조금 필요해요. 여러분들 저랑 공부할 때는 항상 이 웹사이트 주소를 기억해야 돼요. sv.com입니다.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아주 좋다. sv.com. 저게 문법의 시작과 끝이라고 보시면 되고 적어두세요. sv.com. 파이팅. 거기 적혀있네. sv.com이라고 적혀있으면 여러분들은 밑에 적으시면 돼요. 랭크 모시고 이렇게 적혀있죠. 항상 문법 문제 풀 때 동사부터 먼저 찾기 약속. 동사 앞쪽은 뭐예요? 주어겠죠. 동사 뒤쪽 C는 뭐예요? 보어. O는요? 목적어. M은요? 좋다. 공부했구나. 좋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렇게 sv.com 순서로 쪼개진다라고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 웹사이트 주소라고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문법을 공부하는 과정은 고개 드시고 각각의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 배우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주어 자리 들어가는 거 저한테 다 말해줘요. 뭐뭐 들어가요? 그렇지. 자, 저 친구 이름은 절대명동 두부라는 친구라고 보면 되고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잘했어요. 절대명동 두부라는 게 바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들의 시리즈예요. 적어두시면 좋겠죠? 절이 뭔데요? 명사절이요. 대가 뭔데요? 대명사요. 명이 뭔데요? 명사요. 동이 뭔데요? 동명사요. 두부가 뭔데요? 두부정사요. 여러분들 지금 거기 S 밑에 딱 적어놔야 되겠죠? 요렇게 절대명동 두부. 그래서 앞에 4개는 전부 다 명사만 붙이면 돼요. 명사절, 대명사, 명사, 동명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투부정사. 이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의 끝이었어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지. 이 절대명동 두부가 동사를 만나 뒤쪽으로 오면 보어나 목적어가 바로 될 수 있다라고 배웠을 건데요. 보어를 취하는 동사는 따로 있고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는 따로 있죠. 보어를 취하는 동사는 비동사가 있고요. 상태 동사가 있고요. 한 개 더 뭐 있어요? 감각 동사까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는 일반 동사 중에서 타 동사라는 친구가 목적어를 취하죠. 이게 끝입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여러분들한테 야 목적어 자리 뭐 들어오니? 라고 물어보면 뭐 들어온다라고 해야 돼요? 절대 명동 두부. 누가 보호 자리에 뭐 들어오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절대 명동 두부 플러스 형용사까지. 오. 요건 제가 지금 간략하게 3분 동안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요 내용을 잘 모르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독학을 하면서 따라오거나 다음 달 강의 들으시면 제가 요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이번 달부터는 동사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동사, 문법에서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왜? 동사를 못 찾으면 이 구조가 죽었다 깨어나다 안 보여요. 그 문제는 버려야 되는데 동사를 고를 때 중요한 거 3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 따라 읽어볼게요. 수태시입니다. 뭐라고요? 아주 좋다. 수는 뭐냐면 단수냐 복수냐를 따지는 거예요. 주어가 단수 한 개냐 복수 여러 개냐를 따지는 거고 태 같은 경우는 입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뭔데? 수동태와 능동태, 동작을 당하는지 하는지. 시 같은 경우는 그냥 시제,
언제 일이 발생했는지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들 잘 들어요. 보통 토익을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데 내가 계속 틀리는 이유는 단수 복수만 배웠다고 태와 시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단수 복수를 물어보는 척하면서 스르르 시제까지 같이 물어보고 시제를 물어보는 척을 하면서 스르르 능동태 수동태까지 같이 물어봐요. 문법은 원 유니버스, 하나의 우주예요. 어차피 세계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공부해서 융합을 시켜야 돼요. 얘들끼리 서로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오늘은 여러분들 저와 함께 능동태와 수동태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제 시작이다. 능동태와 수동태 위에 크게 적으세요. 입장 차이. 능동태와 수동태는 입장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제 입장에선 여러분들한테 토익을 알려주죠. 근데 여러분 입장에선 토익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맞죠? 같은 동작이지만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당하게 되어 있어요. 마이크를 한번 봐요. 제가 이 마이크 쓴 지 15,000시간 정도 됐거든요. 세어보니까. 마이크 입장에서는 저한테 이용을 당하죠. 근데 저는 마이크를 이용하잖아요. 같은 동작이고 같은 사건이지만 입장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그 사람 입장에서는 스마트폰한테 이용을 당할까요? 스마트폰 이용을 할까요? 하는 거예요. 정답은 use라는 게 바로 능동태.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능동태의 기본형이에요. 주어가 목적어를 어떻게 한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수동태 예문을 볼까요? 두 번째 문장을 보면 like verb 입장에서는 백열전구라는 거죠. 이 백열전구 입장에서는 토마스 에디슨을 만들어냈을까요? 안 그럼 토마스 에디슨한테 만들어내면 당했을까요? 당했죠. 그래서 동사 형태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BPP 형태로 달라진다. 이게 뭐야? 과거 분사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동사의 형태. 동사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오는 거는 보통 능동태고 비동사와 기본 두 동사 이상 동사가 두 덩어리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일단 수동태의 기본 형태다라고 보면 되고 차이점이 한 개 더 있어요. 바로 목적어의 유무입니다. 능동태는 목적어를 취하죠. 하지만 수동태는 목적어를 못 취하고 전치사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이 수동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꽤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동사 뒷자리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 동사 뒷자리에 목적어가 없고 전치사가 있으면 수동태겠죠. 준비됐어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 빠르게 푸세요. 30초. 파이팅. 다 풀었죠? 금방 풀 겁니다. 방금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해석으로 풀었어요? 안 그러면 뒤에 뭐가 있는지 보고 풀었어요? 뒤에 뭐가 있는지 보고 풀었죠. 그게 문법 문제 푸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도 모르게 해석으로 푼 게 아니라 목적어 있네 뒤에 거, 목적어 없네 앞에 거, 목적어 있네 뒤에 거, 목적어 없네 뒤에 거, 목적어 없고 투데이는 부사니까 앞에 거. 이렇게 풀었을 거란 말이에요. 해석으로 푼 게 아니라 문법으로 푸는 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려고 했으면 카톡으로 수업하고 끝냈어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재밌을 거예요. 이제 깨어날 시간 됐죠, 학생분들. 이때까지 기본 형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능동태라고 배웠는데 봐요. 이렇게 끝나는 문장도 있잖아요. 이거 몇 형식이에요? 1형식, 자동사. 자동사 친구들은 목적어가 없는 능동태다라는 겁니다. 자동사는 주어 동사 나오고 문장 끝나거든요. 쌤 자동사가 뭔데요?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동사는 많죠. 그 중에 90%는 무슨 동사라고 제가 항상 해요? 맞아요. 자동사와 타동사가 구분되어 있는데 90% 이상은 타동사예요. 길 가다가 잡으면 그냥 타동사예요. 길 가다가 잡으면. 타동사라는 것은 대부분의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자동사는 토익에 나오는 자동사는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자동사 위주로 겁내 열심히 암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 내가 외운 동사가 아니거나 처음 보는 동사면 무슨 동사라고 찍어야 돼요?
타동사요. 무조건. 오케이? 인정해요. 내가 그냥 길 가다가 처음 본 동사가 있으면 90%는 타동사겠지라고 찍으세요. 확률적으로. 오케이? 그럼 자동사를 철저하게 외워보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오늘 첫날이니까 기본적인 자동사 또 알려드릴게요. 자, 가다 영어로 뭡니까? 가다. 고 좋다. 도착하다. arrive입니다. 일해야죠. 일하다 이겁니다. 끝. 가가지고 도착해서 일하다. 토익에서 진짜 자주 나오는 자동사 탑 5 안에 듭니다. 또 들어갑니다. 일을 하다 보면 누가 오겠죠. 오다는 영어로 come 좋습니다. 오면 우리는 터크 대화 나눠야죠. 터크. 보통 대화 나누면 뭐 해요? 토익 점수가 올랐다, rise, 떨어졌다, fall. 요것이 토익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자동사 탑 5 안에 드는 친구들, 탑 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 말인즉슨 얘들은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얘들은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잘 들어요. 수동태라는 것은 원래 능동태 문장이었던 것의 목적어의 입장을 들어보는 게 수동태란 말이에요. 제가 당하는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동사는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수동태가 불가능해요. 얘들 자체로. 오케이? 오케이. 기억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주어 다음에 BPP 형태라는 이런 수동태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 대신에 뭐가 온다라고 배웠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뭐 전치사의 목적어, 전명구가 오는데 이걸 제가 또 깨야 되겠어요. 왜냐? 뒤에 목적어가 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잘 들어요.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워볼게요. 뒤로 넘기시고 아주 즐겁죠? 수동태의 예외적 상황. 원래 대부분의 수동태는 목적어를 못 가집니다. 그러나 토익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알아야 돼요. 가질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어가 길었을 때라는 거죠.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he가 주어고 you가 동사예요. 그럼 목적어가 뭐예요? that부터 starbucks까지. 쌤, 이렇게 긴 게 목적어가 돼요? 한번 떠올려 볼게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저한테 다 말해줘요. 고개 드시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다 말해줘요. 절대, 명동, 두부. 그 중에 명사절, 제가 명사절. 오케이? 인정해줘야 돼요. 이렇게 명사절이 목적어 자리에 오면 목적어가 겁내기 길어요. 그런데 제가 수동태는 목적어 입장을 들어보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저 수동태를 주어로 모시세요. 와, 딱 길다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예요. 그럼 BPP 뒤에 목적어 없고 우리가 좋아하는 수동태. 하지만 이 꼴을 영어는 절대 못 참아요. 왜? 머리가 큰 거를 안 좋아해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들 머리 작다고. 자, 그럼 여러분들 머리가 커졌기 때문에 이 진짜 주어 대신 쓸 수 있는 주어가 필요해요. 그게 무슨 주어일까요? 가주어 그거다. 이 가주어 it이 등장하죠? 그러면 수동태 뒤에 대절이 자라선 이렇게 목적어처럼 들어가 있어요. 와우.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가주어 it이 나오면 뒤에 수동태 다음에 목적어가 올 수도 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저건 목적어가 아니라 진짜 주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첫 번째 바로 it이겠죠. 뭐라고요? it.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목적어가 두 개였을 때 첫 번째 문장부터 이 문장을 볼까요? he가 주어고 gave가 동사고 me가 목적어고 money가 목적어예요. 목적어 더블 목적어 떴네요. 목적어가 두 개의 문장을 사형식이라고 부릅니다. 몇 형식이요? 대표적인 동사들 주다 동사들이 있습니다. 무슨 동사? 주다. 보여주다, 물어봐주다, 사주다, 가져와주다. 대표적으로 show me the money처럼 나한테 돈을 보여주다. 사형식이잖아. 중요한 것은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도 두 개가 돼요. 일단 돈의 입장을 들어보는 겁니다. 돈은 주어졌다. 나에게. 오호. 이런 수동태는 토익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수동태를 보세요. 내 입장을 들어보는 겁니다. 나는 주어졌다. 돈을. 선생님, 이거 수동태 다음에 목적어가 나왔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왜? 동사가 사형식 동사니까. 몇 형식 동사니까? 사형식
동사는 수동태 다음에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 기억하세요. 그럼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 사형식 동사는 주다라고 했죠. 주다의 반대는 뭐예요? 받다라는 거죠. 뭔가 해석을 했을 때 수동태인데 받다라는 뉘앙스로 해석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뒤에 목적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세 번째 예외로 들어갈게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 이게 목적격 보어예요. 이게 몇 형식이라고 불러요? 5형식. 굿. 5형식 동사일 때 수동태로 바꿔버린다. 그러면 주어 나오고 BPP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튀어나와 버립니다. 와우. 여러분 보어가 될 수 있는 거 제가 아까 외우라고 했잖아요. 뭐뭐가 보어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절대, 명동, 두부 플러스 형용사. 즉 5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바뀐 뒤에는 절대, 명동, 두부 플러스 형용사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붙었잖아. 지금 블루라는 놈이 수동태 뒤에 붙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는 5라는 숫자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죠. 원래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붙어요, 못 붙어요? 못 붙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라고 말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it,4,5예요. 뭐라고요?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붙는 상황이 it,4,5라고 기억하면 돼요. 주어가 이시거나 사형식 동사거나 5형식 동사일 때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붙습니다. 선생님, 수동태 왜 이렇게 열심히 알려줘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 수동태를 잘 배워둬야 얘들이 나중에 과거 분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분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별로 멀지 않아요. 다음 주만 되면 저랑 이제 분사 배울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 저는 분사가 약한데요 하면 보통 수동태를 이해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에요. 왜? 과거 분사 뒤에 목적어가 어떻게 붙어요, 선생님? 막 따지거든요. 수동태 뒤에 목적어 붙는 순간 딱 물어보면 바로 나오죠. 아, 사형식 과거 분사구나. 이렇게 하면 보통 목적어 뒤에 붙이고 막 그래요. 오늘은 그냥 it, 4, 5를 잘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끝. 자, 그 다음 오른쪽. 수동태랑 자주 나오는 전치사는 by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수바이라고 부르겠어요. 수바이 많이 부르는데 토익은 압도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문제 낼 게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전치사를 써요. 비동사 PP인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시험장 갔는데 여기 in 대신에 제가 by를 쓰면 틀리나요? 네, 틀립니다. 토익은 이의 제기도 못합니다. 어차피 걔들은 우리한테 문제를 주지 않거든요. 뭐를 틀렸는지 얘기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냥 얘들이 많이 쓰고 원하는 답을 해줘야 돼요. BPP인이 정답이 요거는. 어디 참가하거나 관심 있거나 관련되었을 때. to는 언제 써요, 선생님? 네, 그쪽 방향으로 노출되거나 혹은 헌신했을 때 쓴다라고 보면 되고, 이 to가 굉장히 킹받는 이유가 뭐냐면 왠지 이 to만 보면 뒤에 동사 원형을 쓰고 싶어지거든요. 얘들은 안 돼. 얘들은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되고 얘들은 뒤에 보통 동명사나 명사를 써줘야 돼요. 수동태일 때 to 부정사를 쓰는 동사들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동사들은 뒤에 동명사나 명사를 써줘야 돼요. 저게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의 to라는 점을 기억합시다. 재밌을 겁니다. 자, 뒤로 넘겼어. 이 전치사의 at을 쓰는 경우가 있겠죠. BPP at이라고 말을 하면 어떤 것에 감정적으로 놀랐을 때 많이 써요. Surprised at the weather, frightened at the spider, 보고 놀랐다라는 표현 쓰죠. with 같은 경우는 그것과 함께 갈 때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얼굴이 뭐로 덮여 있어요? 마스크요. My face is covered with a mask라는 표현들. 무엇과 함께 가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satisfied, impressed, pleased 동그라미 쳐두시고 감정 동사라고 적으세요. 감정과 관련된 동사를 감정 동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문반 책에는 이 단어 3개밖에 없겠지만 저는 이걸로 만족 못합니다. 단어 몇 개 더 드릴게요. 두루둑. 이게 감정 동사 시리즈로서 토익에 자주 나오는 동사들인데 필기하셔도 되고 사진 찍어도 돼요. 여러분들 원하시면 사진 찍거나 필기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 감정 동사들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이에요. 뭐냐?
감정 동사가 나오면 사진을 다들 좋아하네요. 네. 주어가 감정을 느끼면 조금 이따 찍는 게 좋을 텐데. 그래요. 수동태다라는 겁니다. 주어가 감정을 주면 능동태다. 이제 찍어야지. 열받죠? 네. 죄송해요. 네. 이 주어가 감정을 누군가한테 주는 입장이면 능동태로 써야 되고요. 주어가 감정을 누군가한테 받는 입장이면 수동태로 써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토익에서는 사람과 사물의 대결을 많이 시켜요. 보게 되시면 여기 텀블러가 있고 제가 있어요. 이 둘 중에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나. 감정을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을 바로 이 텀블러라는 거지. 제가 텀블러한테 감정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어가 텀블러가 나왔을 땐 능동태를 써줘야 돼요. 감정 동사인 경우. 근데 주어가 만약에 저예요? 그럼 수동태를 써줘야 돼요. 저도 감정을 느끼니까요. 저 예문 1을 보세요. 주어가 지금 예문 1에 뭐예요? 영화죠. 그렇죠? 영화는 감정을 느껴요? 감정을 줘요? 맞죠? 감정을 주죠. 그래서 능동태. 2번 보세요. 주어가 pitbull이에요. pitbull은 영화한테 감정을 줄 수 없어요. pitbull은 감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가 되는 거죠. 요거를 제가 겁내게 강조하는 이유, 이게 과거 분사에도 그대로 접목이 돼요. 감정 동사들이 과거 분사가 되었을 때 꾸며주는 대상이 그 감정을 받으면 과거 분사, 꾸며주는 대상이 그 감정을 주면 현재 분사예요. 즉 지금 공부해도 나중에 고생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지금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공부해도 나중에 살짝 고생할 수 있어. 하지만 공부란 그런 것이니까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상황 가기 전에 여기 밑에 있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2번, 3번. 됐죠? 1번 정답 뭡니까? read. 2번 정답 and 3번 정답. 이거는 지금 제가 쉽게 문제를 만들어서 그런데 실제 시험장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자리에 능동태를 쓸지 수동태를 쓸지를 물어볼 거예요. 역으로.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주어가 그녀네요. 그녀는 감정을 느끼나요? 감정을 주나요? 커피에게. 느끼니까 수동태. 2번 주어가 투자자들이네요. 투자자들은 그 발견이라는 놈한테 감정을 줄까요? 받을까요? 받았죠. 나는 책의 감정을 느꼈으니까 수동태. 이런 식으로 튀어나올 것이다 라는 거겠죠. 여기에 뭐가 가미되냐면 단수 복수가 또 가미되겠죠. 어떻게? 지금 보면 여기에 was를 썼잖아요. 여기에 were를 쓸래 was를 쓸래 물어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뭐 시제가 가미가 된다라고 치면 여기 앞에 뭐 will을 be를 쓸래 뭐를 쓸래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한 문제를 맞췄다고 끝 이렇게 하지 말고, 보통 토익 시험에 이렇게 쉽게 물어보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렇게 꼬아서 나올 수도 있다 염두에 두시면 되고, 제가 말했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상황 이런 거 수동태가 자주 가미되는 상황이에요. 비빙 pp라는 표현이에요. 요거는 보통 LC 파트 1에 자주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LC 우리 이나쌤이랑 공부할 때 보면 어떤 사진 묘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비빙 pp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써요. This tumbler is being used by the teacher. 이 텀블러는 선생님한테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 번 못 들으면 끝나거든요. LC 조심하셔야 돼요. have been pp 완료시랑 자주 나와요. 왜? 학생분들이 의외로 이 bean이라는 친구한테 굉장히 조금 거리감을 느끼시더라고요. be는 별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수동태 be라는 동사 원형의 pp 형태인 bean이 그냥 뜬 것뿐이에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be는 그냥 이 수동태를 만들기 전초 단계구나라고 보면 돼요. 끝. 자, 그 다음에 요거 다 동그라미 치고 조동사네요. 당연하죠. 뭐 여러분들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기 때문에 비동사만 쓰면 돼요. 조동사 플러스 비동사 동사 원형 다음 이렇게 pp 형태. 이게 끝이에요.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야 should를 쓸래 must를 쓸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건 말투 차이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조동사 뒷자리에 오는 수동태의 형태를 어떻게 만드는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아,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비구나. 이걸 알면 돼요. 그냥.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게 시제들이랑 가미되었을 때 특히 조동사랑 완료 시제가 가미되었을 때 조심해야 되죠. have pp는 어떤 동작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해온 거예요. I have been, I have pp 이렇게 말하면 해온 거거든요. 현재 완료로서. 근데 여기 should가 붙잖아요. 그럼 그 동작을 안 한 겁니다. 했었어야 됐는데 라고 후회할 때 쓰는 거죠. 반대로 must have pp 같은 경우는 그 동작을 한 거예요. 확신할 때 쓰는 거. 의미가 확 달라지죠? should랑 have pp가 오면 그 동작을 안 한 거고요. must랑 have pp가 오면 그 동작을 100% 한 겁니다. 확신을 쓴다라는 거겠죠. 여기에 수동태가 가미가 되면 문제가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should have been pp가 되면 이건 사용되지 않은 거고요. must have been pp가 되면 이건 100% 확신을 갖고 사용이 되어진 거겠죠. 여기 여러분들 조동사 이거 참 조심하시기 바래요. should 같은 경우는 안 한 거고 must는 100% 한 거니까. 끝. 자, 그럼 즐겁게 여러분들 실전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빠르게 풀어볼까요? 2분 정도 줄게요. 시작. 음. 1분 남았어요. 어느 정도 쉽게 풀려야 돼요, 맞죠? 제가 쉬운 문제만 모아놨거든요, 일부러. 자,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2번, 3번만 딱 풀어볼게요. 1번, 동사 문제 풀 때는 수태시를 딱 생각하시고 풀어야 돼요. I가 단수죠. 오케이. 태 같은 경우를 따지려고 했더니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자, 그럼 시를 따져야죠. 시. 언제 벌어진 일이에요? 과거에. 그럼 정답은요? 능동태에다가 과거 시제. los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를 보세요. 잭은 3인칭 단수예요. 그렇죠? 뒤에 태를 따지려고 했더니 목적어가 없네, 전치사가 있네. 그럼 자동사이거나 수동태가 나와야 되겠죠. invite는 아무리 봐도 자동사가 아니죠. 그럼 수동태로 바꿔버려고 가지고 정답은 B. 3번 같은 경우 where이라는 동사로 시작을 했다. 그렇죠?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무슨 문이에요? 명령문. 굿. 이렇게 명령문이 튀어나왔을 때는 동사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뒤에 목적어 나왔고 when이 접속사니까 you are까지 나왔어요. be 동사 다음에는 진행 시제로서 ing가 붙을 수가 있고 pp로서 수동태가 붙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뒤에 목적어가 있다고 정답을 B로 고르시면 여러분들이 태양을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태양을 노출을 시킵니까? 안 돼. 그럼 우리는 태양에 노출되었을 때 be exposed to가 나와야 되는 거죠. 토익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품사적으로는 정답으로 넣을 수 있는 거 2개까지를 남겨둬요. 항상. 그리고 나머지는 문맥으로 골라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 제가 안 풀어드린 나머지 문제는 반별 게시판에 답지를 올려놓고 왔어요. 수업시간 하기 전에. 이것도 반별 게시판 답지 확인하고 뒤에 보면 이것도 반별 게시판 확인하고.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까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보통 수업 끝나기 10분 전에 여러분들한테 실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는 실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만날 만한 문제들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많이 틀려도 되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느껴보세요. 3분 줄게요. 화이팅! 실전 문제 말고 데일리 챌린지예요. 한 장 더 뒤로 넘기세요. 그렇지. 그렇지. 데일리 챌린지입니다. (30초) 지났어요. (1분) 지났어요. 막판 1분 남았습니다. 거기까지. 자, 여러분들 우선 이 문제들을 못 푼다고 절대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실전 문제 감을 잃으면 안 되니까 제가 실전 난이도로 보여드린 거고,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다 맞추면 여기 앉아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문제를 다 맞추신 분이 있다면 올라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커스 정규반 만점반 있거든요. 보통 이거는 중급반이나 만점반에서 수업하는 문제들이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쉬웠어요, 사실. 그쵸? 왜냐면 should 다음에 be라는 동사 원형이 튀어나왔죠. 그쵸? 그럼 be 다음에 올 수 있는 동사 형태는 ing 안 그럼 pp잖아요. 근데 ing가 올 수 없는 이유는 진행형이 되어버리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clearly가 목적어일까요? 아니죠. 저한테 목적어 될 수 있는 거 다 말해주세요. 뭐예요? 절대 명동 두부예요. 네, 손도 그만 보고. clearly는 부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못 되죠. 그럼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 B가 정답이에요.
산뜻하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2번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기보다는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많이 맞췄겠죠. 2번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동사자리인데 뒤쪽 편에 목적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목적어가 될 수 있을까요? 쌤 투부정사라면서요. 네,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되죠. 근데 이게 투부정사예요 지금? 아니죠. 전치사랑 동명사가 붙어있는 전명구는 수식어구란 말이에요. am, modifier.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럼 수동태, 정답은 B. 이렇게 푸시는 분이 있고, 안 그러면 선생님 저는 be dedicated to 암기해버렸는데요. 전 암기 왕인데요. 그렇게 풀어버려도 돼요. 그냥. 아시겠죠? 어디에 헌신하다라는 표현.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every employee,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취급한다라고 했어요. employee 한 명이고 every employee라고 해서 모든이 아니라 각각 한 사람을 지목하는 거기 때문에 단수. 단수면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동사에 s를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인다. 이게 단수 동사 단수주어. 이게 밑에 게 복수주어 복수동사. 복수동사는 동사 원형. 단수 동사는 동사 s 붙인다. 정답은 B다.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조심해야 될 게 between the two companies가 수식어구예요. 전명구. 요거는 지우고 생각을 하라고 했죠. recent meeting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미팅 한 개니까. 그럼 정답은요? 잘했어요. C. 5번 같은 경우 저랑 공부를 지난달에 하셨던 분들이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오늘 배우신 분은 틀릴 수밖에 없죠. 괜찮아요. 여기 suggest의 동그라미하고 혹시 주요 명제라고 기억나나? 주장, 명령, 요청, 제안.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뒤에 대절에 뭐가 숨어있기로 약속했어요? 뭐가 숨어있기로 약속했어? should. 주장이나 제안이나 요청이나 명령이나 제안 뭐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뒤에 대절에 should가 생략되었을 것이다. 이거 실제 토익 시험에 마지막 130번 문제로 튀어나왔거든요. 파트 5 마지막 문제로. 여기 should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그럼 보기 중에 동사 원형으로 쓸 수 있는 거 뭐랑 뭐밖에 없어요? C랑 D밖에 없죠. C를 정답으로 고르시는 분들 시도는 좋았으나 문맥이 틀렸어요. 왜? 캔디데이트 후보자들이 돈을 내면서 회사를 다녀야 돼요. C를 고르면. 여러분 이런 회사 가려고 토익 공부합니까? 안 하죠. 우리는 돈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정답은 D. 이렇게 푸는 거예요. 선생님 수동태인데 어떻게 뒤에 목적어가 붙었어요? 혹시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붙는 거 뭐라고 했어요?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있사오. 뭐라고요? 있사오. 부끄러우면 잠깐 점수는 2년 가니까 있사오예요. 뭐라고요? MBTI 다들 뭐지? 그래? 괴롭히지 말까? 자, 6번 갑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remind라는 동사를 알아야 풀 수가 있습니다. remind라는 동사는 어떻게 쓰이느냐? 이게 적어두세요. remind라는 동사는 주어가 뒤에 나오는 대상에게 투이하하도록 상기시키다, 말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그런데 6번 같은 문장에 여러분들이 remind를 능동태로 쓰려고 했더니 뒤에 그냥 바로 to가 나와버렸잖아. 대상이 없이. 그래서 여기 능동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수동태로 써야죠. 이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이 팀이라는 거죠. 이 팀 입장에서는 to 이해하도록 이야기를 들었다. B가 정답입니다. 수동태로서. 이거 하도록 상기되다라는 거겠죠. 선생님, 그럼 이게 몇 형식이에요? 네, 여기 주어, 여기 동사, 이게 목적어, 이게 목적어 보어 5형식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2, 4, 5 중에 5형식으로 아다리가 되었네요. 자, 7번 같은 경우는 명령문의 동사 자리니까 동사 원형 D를 쓰는 게 맞고요. 이 8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providing assistance during the Main Street Parade까지는 전 명구 부분이니까 다 지우고요. volunteers가 주어고 뒤를 보니까 목적어가 없네. 그럼 수동태. 정답은 C. 9번 같은 경우는 세미나에 참석한 모두가 to 이해하도록 듣게 되었다. 그럼 정답은 B가 나와야 되고 10번 같은 경우는 6시간 동안 다칠 것이다. 6시간 동안이라는 게 여러분들 기간이기 때문에 정답은 4가 나와야 되고
11번 같은 경우는 보기를 보호하니까 전부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해석으로 풀어야 돼요. 받아주는 거예요. merchandise. 우리 MD라고 하죠. 스벅 MD. 그런 상품들이라는 겁니다. 상품. 그러니까 받아주는 겁니다. 상품이에요. 상품의 return이라고 보면 되겠다. 30일이 지났어요. 구매한 지 30일이 지난 물품을 받아주는 것은 store policy에 위배돼요. 정답은 C. contrary. 어디에 대조된다. 위배된다. 끝. 요거 다 틀려도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틀려도 돼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해설지도 안 올려드리고 그냥 뭐 풀어보는 걸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요건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복습하는 요령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요. 어딨냐? 왜 이렇게 낙서가 많지? 돼 있다. 자, 여러분들 복습하는 요령 첫 번째, 저랑 공부하는 그 부교재 있죠. 실전 문제 안 풀었던 거 있죠. 그 퀴즈 말고 실전 문제. 실전 문제 안 풀었던 거 다 푸시고 해설지를 반별 게시판에 확인하세요. 해설지 어디 있다고? 반별 게시판. 그거를 다 풀고 나면 주교재는 껌으로 풀릴 거예요. 저랑 부교재를 다 풀면 해커스 주교재는 껌으로 풀릴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야. 홈워크까지 올려놨어요. 저거까지 다 풀어야 돼요. 홈워크는 제가 반별 게시판에 매번 저랑 수업할 때 올릴 거예요. 홈워크는 20문제가 그 챕터 관련돼서 올라가 있어요. 몇 문제요? 20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분의 시간을 재고 다 푸셔야 돼요. 보통 평일반에서 그거 20개 풀면 8개는 다 틀리는데 괜찮아요. 풀면서 넘어오시면 됩니다. 틀려도 좌절하지 말고 꼭 풀어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조회수 확인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쉬는 시간 기간에 교재 사러 가시고 혹은 스터디 신청 반별 게시판 들어와서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번 주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어요. 그 필기 이거 오늘 못 하신 거 있으면 제가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반별 게시판 확인하시면